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한국의 첫 경기가 있었죠. 강호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로 비겼는데 좀 전력의 열세를 딛고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도 거의 다 그 기사와 사진입니다. 제목은 또 다양하게 달렸습니다. 동아일보는 투호는 최고였어. 자, 그리고 주장 손흥민 선수 마스크를 쓰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얼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그 투혼을 발휘한 그런 장면들. 조선일보도 잘 싸웠다 뭉클했다 이런 제목인데, 자,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사실상 뭐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고, 거기에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문제, 자, 현금 거래.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나온 돈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인 김용, 정진상이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까지 뭐 밝혀진 것만 해도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자기들이 꿀꺽했느냐? 뭐 시체말로 꿀꺽했느냐? 아니면 그 위에 윗선 이재명 그 대표에게 갔느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선거에 이 돈이 쓰였다는 것은 지금 거의 뭐 확실한데, 실제로 이 돈이 선거에 쓰였을 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갔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현금이 갔느냐?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그 돈이 이재명에게 갔느냐? 자, 조선일보 일면 톡 보시면은 이재명과 가족들 수년치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자, 현금의 흐름, 현금 흐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들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척건 정진상, 김용에게 제공한 돈이 현재까지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최종 종착지를 밝히는데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정진상 등이 성남시장이든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검찰이 규정을 했죠.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불법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잡고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욱 씨는 지난 21일에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거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들어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높은 분들. 그래서 이 남욱 씨는 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두 사람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죠, 법정에서. 그런데 과연 불법 자금의 종착점이 이 두 사람이냐, 그 위에 윗선의 윗분의 윗분 이재명 시장이냐, 그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지금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욱 씨가 김용에게 돈 줬다는 시점, 그러니까 20억 원을 김용이 대선 후보 경선 자금에 쓰겠다고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8억 뭐 몇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대장동 사건이 작년에 터지면서 중단됐죠. 중단돼서 다시 뭐 거의 1억 원을 반납을 하고, 1억 원은 또 유동규가 중간에 착복하고 뭐 그래서 6억 원을 줬다는 그 시점이 작년 4월에서 8월인데, 딱 그때 이재명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시점에 이재명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됐다. 그러면 그 돈 아니냐? 돈에 뭐 꼬리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당장 확인은 할 수 없지만은 시점이 묘하게 딱 맞았다는 것이죠. 김혜경 수행비서, 그때 제보를 했던 그 수행비서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제보를 했던 김혜경 수행비서가 작년 6월에 이재명 집에서 1억 내지 2억 원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김혜경 법카 신고자가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데, 또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배수연 씨죠. 작년 6월 이 대표 집에서 현금 2억여 원을 가지고 나와 이재명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이것을 진술을 한 사람이 그 제보자입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같은 시점입니다. 이 8억 4,700만 원. 그래서 작년 9월에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이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처음이다. 뭐 계좌 추적 이런 거 강제 수사죠. 그리고 배수연 씨가 현금을 입금한 작년 6월 28일은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이었다. 또 작년 6월은 김용 씨의 불법 경선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에서 김용 씨가 그 대장동 쪽으로부터 그 남욱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받은 그 시점에 갑자기 이재명 그 대표 쪽에 현금이 한 2억 원이 있어서 그것이 뭐 은행에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선 후보 등록 첫날이니까는 그러면 경선 후보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죠. 그 기탁금이 결국 대장동에서 받아서 낸 것 아니냐. 이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강제수사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일보는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강제수사에 돌입을 했다. 김만배 입에 주목을 한다. 자, 지금 유동규, 남욱, 김만배 세 사람이 대장동 3인방이죠.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은 지금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어제 자정에 그러니까 그제 자정이죠. 자정에 출소를 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지금 기자도 안 만나고 기자들과 일절 언론 접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과 뭐 추적전까지 어제 벌였는데 기자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 돌입했는데 김만배 입에 주목, 세계일보는 이렇게 나오죠. 조만간 이재명 압수수색 소환에 나설 것 같아. 지금 드러난 검은 돈만 7억 4천만 원이다. 남욱 등 폭로로 액수 더 넣을 수도 있다. 천하동인 1호 실소유 진술 놓고 김만배 심경 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건순일 재판거래 의혹 규명도 주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순일 그 전 대법관이죠. 전 대법관이 이 대장동에 50억 클럽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건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다음부터 다시 날개를 달아서 경기도지사 선거도 나가고 대선에도 나가고 했는데 이 건순일,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순일이 김만배가 이렇게 설계한 50억 클럽, 50억을 받기로 약정한 클럽, 거기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김만배는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순일 대법관을 몇 차례 만난 그런 기록이 있죠. 자, 그래서 재판 로비를 한 것 아니냐. 그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에서 이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고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죠.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이 김만배 씨는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2억을 풀 열쇠를 주고 있다. 이 천하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총수익 4,040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긴 그 컨소시엄입니다. 1,208억 원. 컨소시엄이 아니고 여기 투자로 들어간 곳이죠. 2019년, 2020년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이다. 자, 그분이 누구냐? 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 실소유주를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를 유동규로 지목을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는 다시 그 시점에 천하동인 1호는 내 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좀 오락가락 해왔죠. 김만배 씨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를 하면서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쪽의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1호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으로 배정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이재명 그 시장실 지분이란 것을 김만배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자, 김만배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김만배가 맞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면 이것은 뭐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욱 변호사 등의 폭로 대부분이 김만배 씨에게 들은 전원 진술인 만큼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2억뿐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도 밝혀질 전망이다. 자, 여기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죠, 김만배 씨가. 자, 그런데 김만배 씨는 검찰 수사에서는 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쪽이 천하동인 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영장에 김만배의 진술도 포함을 시켰다. 김만배가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죠. 본인은 뭐 법정에서 앞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한 진술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한 이야기와 일치가 되는 거죠.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 첫 인정. 그러니까 영장에 있는 이재명 그 측근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이렇게 김만배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의 입도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을 뿐이지. 앞서 유동규 씨는 그 기자들에게 다 이런저런 폭로를 했고, 남욱 씨는 이 법정에서 법정 정원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는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죠. 김만배 씨도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을 법원에서 다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앞서 폭로한 유동규, 남욱의 말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만배의 검찰 진술입니다. 내가 김만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하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그 구속영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천하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이 말을 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욕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천하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규의 형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1을 조작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김만배 씨는 인정하고 있다.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천하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에게 3분의 1 주고 유동규 형들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1을 조작했다. 말한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했던 말 천하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같은 맥락의 진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8억이 일종의 저수지라고 지금 불리는 저수지에 묻어놨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대선뿐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이재명 쪽에서 갖다 쓴, 자,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은 49%입니다. 그 절반이 24.5%인데 이 24.5%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 원이지만 그 어떤 공동으로 부담할 사업비, 세금 이것을 떼고 나니까 428억 원이 됐고 이것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그동안 그런 말을 좀 한 적은 있지만 빈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 그런 말을 한 것은 빈말이었다는 것은 이 다른 동료들에게 한 거고 검찰에서 한 이야기는 그 본인이 빈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만배의 입도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입이 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동규
강호와 남욱에 이어서 김만배 왜 말을 지금 바꾸고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는 분석이 나오죠. 뭐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다. 그러니까 뭐 거래를 했다. 아니면은 자신들의 역할을 뭐 축소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죠. 작년 수사할 때와 지금 수사할, 작년에 막 이 사람들이 진술할 때와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팀과 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팀은 완전히 다르죠.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팀은 새로 개편을 해서 지금 한 4, 5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윤석열 검찰 수사팀은 그 특수통 뭐 이렇게 불려서 검찰에서도 뭐 유명한 칼잡이 일종의 뭐 소위 칼잡이들이죠. 자, 그래서 428억 원에 대해서 문재인 검찰은 유동규 거라고 딱 했습니다. 유동규 혼자 거. 그래서 기소를 했죠. 여기서 정진상, 김용은 아예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봐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유동규 플러스 정진상, 김용까지 집어넣어서 몸통은 이재명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문재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이 완전히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나 뭐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어서 압박을 했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데다가 특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짓말을 하면 본인은 코너에 몰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 사람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을 감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남욱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때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 1위여서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자기가 다칠까봐 이재명이 여기 연루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욱 씨를 비롯해서 이 대장동 일당은 이 이재명 정권이 실제로 들어서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안양에 있는 탄약구를 다른 데로 옮겨서 그 탄약구 부지에 또 아파트를 또 지어서 또 떼돈을 벌겠다. 아니면은 북한과 관계가 뭐 좋아질 테니까 이재명이 하면은 다시마 비료 공장을 세우겠다. 뭐 이런 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무산돼 버렸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다른 혐의로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은 결국 이재명에게 갈 수밖에 없고 곧 소환, 또 기소, 체포영장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조금 잊혀진 사건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된 월북몰이 또 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북몰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서 서해 피살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안보 사령탑 수사의 속도를 다시 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점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대단히 무리한 짓 이렇게 반발을 했었죠. 자, 그래서 검찰이 서훈 전 실장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그냥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그렇지만 거꾸로 이 조사에서 서훈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조사에서 명확한 정보를 확보를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에 전해드릴 것은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 2억 원 없었다. 이렇게 다시 자백을 했죠. 자백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나고 보니 상당히 야권에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이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이런 허위의 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다 알면서도 가짜인 줄 알면서도 막 확산하고 퍼뜨린 자 이런 그 황당한 얘기에 야당 핵심들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띄우고 건익이 또 그 민주당 출신 건익위원장 전현희죠. 공익신고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뜬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렇게 야권의 조직적 합작품이었다. 이것 거짓 전화 통화 내용 하나 가지고 뭐 국정감사장에서 털지를 않나 또 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부 다 달려들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을 한 그 과정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실었는데 자 이렇게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김의겸은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강변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도 다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자 제가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첼리스트의 이 녹취록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총재, 그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렇게 막 와서 자기가 못 나와서 전화를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거짓말한 첼리스트 쪽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첼리스트를 대리하는 박경수 변호사가 여기 몇몇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첼리스트도 경찰서에 가서 전 남자친구를 쏘기로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첼리스트에게 자주 폭언을 하고 당일에도 기가가 넣는다고 의심을 했다. 첼리스트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다. 이 첼리스트의 변호사 이야기합니다. 그날 술자리에는 첼리스트와 그 이세창 전 총재, 이 전 총재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했던 사람 등을 포함해서 7, 8명이 있었다. 뭐 30명 이런 것이 아니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김앤장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세창 전 총재는 그 일행들에게 이 첼리스트를 첼로 전공한 교수라고 소개를 했고 첼로 연주를 했다. 그런데 이 첼리스트는 10시에 거기서 다 나왔다고 했죠. 다 나왔는데 다른 자리로 첼리스트가 옮겼답니다. 옮겨서 새벽 3시쯤 귀가를 했답니다. 그 사이에 뭐 있었던 일이야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이때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어디 있었느냐고 이렇게 따지자 말을 꾸며냈다. 이 이야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상황을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면은 7월 19일이죠. 이 처음에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자 7월 19일에 저녁 8시에 이세창 씨가 첼리스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세창 씨는 평소에 그 자유총연맹 일을 하고 하면서 뭐 행사가 있을 때 첼로 공연을 뭐 요청하는 첼리스트에게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 첼리스트에게 이세창 씨가 지금 청담동 그 바에 자주 가는 바입니다. 두 사람 다. 그 바에 내가 손님들하고 있으니 와서 이제 좀 연주를 해달라. 첼로 연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첼리스트가 그 청담동 바로 가죠. 저녁 8시에. 가니까 7, 8명이 동석을 해 있었고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자,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10시에 그 집에서는 나와서 새벽 3시까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 일행이 와서 내가 못 나가고 있었다. 자, 이게 다 이제 구성이 되는데 퍼즐이 막혀지는데 이 남성 제보자죠. 더 탐사라는데 지금 더 탐사라는 그 유튜브 매체에서도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해서 또 파생을 시키고 하는데 뭐 부산경제부시장이 또 뭐 그 술자리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부산경제부시장은 그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지금 엉망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본인들을 합리화하느라고 어쨌든 이 제보자도 마찬가지죠. 전 남자친구 출국 금지됐는데 이 제보자와 이 첼리스트가 1년여 동안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전화 내용을 더 탐사 쪽에 제보를 넘겨준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 첼리스트가 바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기가가 넣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이 남성이 의심을 했다. 자, 그러니 이번에 또 막 폭언을 듣고 할까봐 대통령이 온 술자리라서 오기 어렵다. 이렇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민주당 또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 사람들이 농락을 당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농락을 당한 것일까? 진짜라고 믿고 농락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은 가짜라고 알면서도 일단 정권을 공격하고 보자일까? 저는 초기에는 농락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 진실을 본인들이 알았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